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청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조선의 사회구조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 개혁이 바로 가보을미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면서 일본은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요. 그지? 자, 거기에서 청나라는 완전히 조선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나아가서 일본은 청나라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영토의 할양을 요구해서 타이완과 랴오뚱반도였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뚱반도를 넘겨줘야만 했는데, 문제는 랴오뚱반도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땅이다 보니까 이 땅을 노리고 있었던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었어. 어떤 나라들도 있었니?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고종과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해야 되겠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해야, 청이나 된다는 거? 네, 이번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친러 내각 등을 구성하면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의 경우에는 러시아를 몰아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여 합니다. 그러면서 벌인 일이 무엇인가요? 을미사변이었죠. 그죠? 왕비 민씨를 살해한 사건이었어. 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신을 하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관 파천이었어요. 그지? 자, 그래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된 고종, 이후에 조선 내에서 러시아의 영역이 강해지게 되면서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간섭 이후에는 조선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러일 간의 어느 정도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세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됨에 따라 근대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 시기에 민간인들 차원에서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던 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협회 활동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근대적 개혁이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의 추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역이 강해지게 되고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종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고종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라고 하는 요구를 고종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죠? 자, 따라서 러시아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이익이 되는 많은 권리들, 이권들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런 일이 또 이권 침탈을 심화시키게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가 개항조약 배울 때 잠깐 배웠었는데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뭐였지? 다른 나라가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권리를 다른 나라에게 줄 경우에는 자신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권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고종이 러시아에게 이권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도 최혜국 대우를 주장을 하면서 그에 해당한 만큼의 다른 이권들을 마구마구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권 침탈의 심화의 모습은 결국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모두 빼앗길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면서 고종에게 아간파천을 끝을 내고 다시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여론, 사람들의 의견이 대두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때마침 1897년으로 가게 되면서 러일 간의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도 과거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종, 어느 정도 신변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환궁에 대한 여론을 받아들여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니 아간파천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된 게 1897년의 일이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그 이후에는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개항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선이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실은 딱히 없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라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대화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체면이 너무 깎였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너무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어떤 일들을 좀 극복해보자, 우리나라의 권위를, 자존심을, 체면을 좀 되새우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종 역시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부끄러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갖기에 충분한 시기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때마침 어떠한 비판이 제기되었느냐? 중국도 황제의 나라고 일본도 천황 황제의 나라인데, 러시아, 독일도 모두 황제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몸의 나라다, 왕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황제의 나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 같은 것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종이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무엇으로 바꾸었나요?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중국의 황제가 사용하였던 연호를 조선은 조공과 책봉 관계 하에서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대한제국이 되었고 황제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광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독자적인 연호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다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언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도 필요할까요? 그에 걸맞는 힘,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대한제국 시기에 전개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광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하는 동안 전개된 개혁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수립과 대한황제 즉위 선포와 더불어서 대한제국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근대적인 개혁이 전개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이 광무개혁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고종 황제를 그린 초상화 어진이라고 해요. 왕의 그림을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노란색의 옷을 입고 있네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 보면 전부 다 왕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죠. 왜 빨간 옷을 입었느냐? 왜 노란색 옷을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느냐? 노란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만 노란색을 입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왔던 조선 왕들은 모두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복식을 입게 된 이러한 초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내용 살펴보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왼쪽 동그라미에 보이는 게 황궁구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오른쪽 동그라미에 보이는 게 환구단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두 건물 모두 뭐 하는 곳이냐면은 황제가 하늘에 대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건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국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된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서 중국에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하늘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조선 세조 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수립된 시기로 오게 되면서 이제는 황제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하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황궁우 환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경우에는 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열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기도 하였어요. 따라서 환구단, 황궁우 모두 무엇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대한제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아, 뭐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되는구나. 대한제국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번 시험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네, 그러길 바라죠. 그죠?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날에 이 건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다 볼 수는 없고요. 황궁우만 볼 수가 있고요. 환구단은 오늘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환구단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조선철도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지어버리거든요. 왜 하필 여기에다가 호텔을 지었을까? 물론 여기가 서울 명동 딱 한복판, 서울 가장 중심가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호텔을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일본 눈에는 무척이나 거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절반 가까이를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호텔을 지은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환구단에 있던 자리에 가면은 그 호텔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은 지금 웨스턴 조선 호텔이라고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호텔이 운영 중이고요. 이 황궁우 맞은편에는 그 앞에는 명동백화점이에요. 롯데백화점, 명동본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큰 길 따라 가다 보면은 황궁우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를 보려면은 굳이 호텔과 백화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의 이 상황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아, 이 호텔 정말 옛날식으로 정원 되게 예쁘게 잘 가꿔놨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굉장히 그 위상이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서울 간 김에 한번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나라 잃은 서름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민간인들 차원에서는 독립화폐를 중심으로 근대적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서재필 같은 사람이 민중의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고종도 그에 대해 동의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독립협회 같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독립문을 만든다든지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서 민중 계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점차 독립협회의 활동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정치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절영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리려는 조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이권 수호 운동의 차원에서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러시아 이권 침탈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움 기억나시나요? 네. 자, 하지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던 고종은 이때부터 독립협회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독립협회가 이후에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특히 의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을 때 고종은 이러한 급진적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고종의 경우에는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황제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고 강화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고종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조금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그의 생명과 권력이 위협받아 왔어, 그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서 정치를 했고 또 이후에도 정치를 하려고 했었고요.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 다음에 뭐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등등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과 권력을 위협받아 온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종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는 나 말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 이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황제로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종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바로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을 반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뭔가요? 최고의 법. 또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규정한 법이 헌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국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 지어 놓은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죠. 그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고종 황제가 우리 대한제국은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한국 국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을 대충 보고서 아, 이거 대한국 국제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국 국제를 보고서 대한제국에 대한 정답을 고를 줄 아는 정도는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한 자주 독립의 제국이다.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주로서의 권리, 군권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번 모두 대한제국의 권력이 모두 황제가 있으며 황제가 나라 전체를 장악을 하고 통치하는 나라임을 규정짓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밑에 내용들은 나머지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황제는 6회군을 통솔한다. 군대 황제의 것이다 라는 거죠.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대사, 특사, 감형, 복권 등을 마는다. 법의 제정과 실행도 모두 황제의 권한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있네요. 자,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바른다. 행정에 관한 권력도 황제의 것이다. 마지막, 각 조약 체결 국가의 사실을 파견하고 선정 감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외교에 관한 권한도 누구의 것이다? 황제의 것이다 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황제가 모든 권력을 받는 전제 군주국이다. 대한제국 내에서 황제의 권력은 한계가 없다. 무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짓고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황제권을 강화함을 추구하는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는 고종 황제의 의도와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그게 바로 대한국 국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수업했을 때 이렇게 말이 안 꼬여도 갑자기 이렇게 말이 꼬이지. 맞아요. 촬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돼서 말이 꼬이는 법이네요. 자,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를 현행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처럼 표현해보자면 뭐라고 표현해볼 수 있을까? 대한제국은 무엇이다? 전제 군주국이다.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황제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황제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을 보면은 고종 황제 그리고 대한제국을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나눔이 있어요. 그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당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조선은 무엇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개혁, 근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문물의 도입뿐만 아니라 정치와 제도 분야에서도 서양의 근대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긴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조선 왕조 때와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그죠? 조선 왕조도 조선의 왕이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전혀 근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광무개혁의 아쉬운 점으로 우리가 지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로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된 개혁이 바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되는 동안 전개된 개혁, 광무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광무개혁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요.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갑오을미개혁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나름 우리나라에 필요한 꼭 이루어져야만 했었던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었나요? 네. 몇 가지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자, 하지만 갑오을미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는 데에는 그죠?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그죠? 왜 갑오개혁은 그런 한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했는데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의 개입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점이 있었고 또 하나 한계로 지적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그렇죠. 나름 필요한 내용이었지만은 당시의 백성들, 국민들, 민중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의 폐지, 단발령 이런 것들이 나름 필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단발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을미의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름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혁은 좀 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천천히 차근차근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부터 광무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 광무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였느냐? 구본 신참으로 설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요거 중요해요. 구본 신참이라는 말을 보면은 광무개혁이구나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본, 옛 것을 근본으로 삼 때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본 신참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건 개화파들이 목표로 삼았던 동도서기론이라든지 중국의 양무운동이 원칙으로 삼았던 중체서용이랑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찌 본다면 전통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왕으로서 권력을 누렸던 고종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비록 점진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신분제 폐지처럼 갑오개혁 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그것이 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일부 광무개혁에 계승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광무개혁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이었다. 어찌 보자면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요, 청일전쟁이라든지 을미사변 혹은 그 이전의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군사력을 갖고 지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 과정에서 원수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황제에게 군사권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이 갑오개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무개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친위대,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 그리고 지방의 군대인 진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장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점의 사관학교 같은 무관학교 같은 것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해군을 창설해서 근대적인 군함을 도입하려는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군사력 강화 잘 됐을까? 잘 됐다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겠죠. 그죠? 이러한 방향은 옳은 방향이었고 필요한 개혁이었지만 사실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 하려면 정답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죠? 하지만 알다시피 조선이나 대한제국은 근대적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한계가 뚜렷하게 됐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같은 군사력을 강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다 합쳐봐야 아마 병력이 한 3만? 4만? 정도밖에 안 될걸.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규모인지 감이 안 올 텐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육군만 100만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어찌 본다면 고종 황제는 자기 자신 정도만 지킬 정도의 군사력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한 4만 정도 되는 데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선정부, 대한제국 정부는 그만큼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근대식 군함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원래 서양 국가들 군함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방해를 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어 군함 필요해? 그럼 우리가 만든 거 사 라고 해서 결국 일본식 군함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가져가 버리고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애당초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갑오개혁의 국지성 비판한 게 아니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자주적인 근대적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세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외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과연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여전히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있지만 그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뿐이지 그들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일본이 방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혁이 광무개혁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경제 분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경제 분야, 자, 광무개혁 중에서 특히 경제 분야 주의 깊게 봐두도록 합시다. 자, 광무개혁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특히나 많이 신경 쓸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토지제도입니다. 왜냐면은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대한제국 역시 농업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인 농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 주인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주인 없는 땅인가 본데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 땅을 사가거나 뺏어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쉽게 땅을 가져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떠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왜 그전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았느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땅, 농지만 그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산림, 숲속이나 아니면 가옥, 집 이런 것들은 그 크기나 주인을 굳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차피 경제적 가치가 생산이 되는 땅은 농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것도 농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죠? 세금을 걷기 위한 토지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야 되지 않는 산림이나 가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소유권을 파악해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주인 없는 땅이네 하면서 가져가기가 쉬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파악하고 있었던 농지 같은 경우에도요, 근대적인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소작권을 가진 사람도 또 따로 있었어. 뿐만 아니라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땅이라든지 한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공유지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다 보니까 소유권이 분명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가져와서 그 빈틈을 노리고 땅을 사가거나 뺏어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규모와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유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바로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지아문이란 헤아릴 양자에 땅 지자를 써요.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관청이 바로 양지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지아문에서 토지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니 그게 바로 양전사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산림이나 가옥 등을 모두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토지와 그 소유자를 조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파악된 토지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땅이 누구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서를 써 주어야 그 소유권이 확실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지계라고 하였던 토지 소유 증서를 정부에서 발급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당시에 발행되었던 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원도 평해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곳에 대한 지계예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나와 있고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계감리라고 해서 지계아문에 도장이 꽝 하고 찍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디에 땅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토지의 침탈을, 토지를 뺏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개항장 이외에 외국인들이 토지 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의한 토지의 침탈을 막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에 의한 토지의 침탈이 어떠했다는 소리예요?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반증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한편 대한제국 시기에는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섬유, 운수, 광업, 철도와 같은 분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세우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분야들이 발전해 있지 않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돈 벌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동학농민운동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농민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손으로 짰던 면제품들의 경우에는 농가의 중요한 부수입이었다. 그런데 일본 상인들이 와서 영국에서 공장에서 기계로 돌려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손으로 만든 면제품이 안 팔려서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물건 팔아먹어서 걔네들만 돈 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발전해서 기계와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해서 외국 상품과 맞설 수 있는 국내산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유, 운수, 광업, 철도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 공장과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운수업도 예를 들어볼까요? 그 이전에는 조선의 경감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강에다가 뗏목이나 돛담배를 띄우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 그런데 개항 이후에 외국 기업들이 뭘 타고 들어오느냐? 증기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증기선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을 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도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의 운송업자를 죄다 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근대적인 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 내 대한제국에 은행이 없다 보니까 외국 은행에서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제때 그 돈을 갚지 못하면은 외국에게 자꾸 이권을 넘겨주거나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그들에게 경제 정책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외국의 경제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금융기관, 은행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하에 한성은행이라든지 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과 같은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것들이 이 광무개혁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토지조사 사업이 1898년에서부터 1904년까지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전국의 토지 중에 약 3분의 2를 측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3분의 2밖에 측량하지 않았을까? 일본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측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측량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1904년에 뭐가 터지냐면은 러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광무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었어요. 그지?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무개혁이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전화, 전신, 철도와 같은 근대적인 교통과 통신시설을 도입하고자 해요. 다른 건 알겠는데 전신은 뭔가요? 전신. 같은 거 전신. 그 1차 세계대전 같은 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은 통신병들이 이쪽에 한쪽에다 스피커 대고 뭔가 이렇게 철판 같은 거 위에 놓이는 단초 같은 걸 뚜두뚜두뚜두 누르면서 막 통신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모스보로 통신하는 거지. 이런 거가 바로 전신이에요. 전화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되던 장거리 통신 수단입니다. 전신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가끔씩 사용되기는 하죠. 이런 걸 전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편 상공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상공학교, 상업과 공업에 대해 가르치는,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특성화고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광무학교 같은 것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광무학교는 왜 이름이 광무학교냐면은 광무개혁이라서 광무학교가 아니라 광산개발 업무를 가르치는 학교라서 광무학교예요. 상공업과 광산업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고요. 나아가서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서양의 근대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워오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 그게 바로 광무개혁의 전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개입과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개혁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여러 개혁들 중에서 가장 외세의 개입이 적었던 자주적인 성격의 개혁이 바로 이 광무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경제, 교육,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 그 한계를 지적해 보자면 당시 대한제국은 무엇도 필요했다. 정치 분야에서의 근대화도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다. 다만 고종 황제의 경우는 자신의 황제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은 이양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에 황제권을 무척이나 강화하고자 하였고, 여전히 대한제국 내에는 빠른 변화, 근대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집권층들이, 권력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근대적인 정치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라는 점에서 광무개혁은 한계를 갖는다라고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애당초 이런 개혁이 전개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덕분이었다고? 러일 간의 세력 균형 덕분이었다고.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끝날 수밖에 없는 개혁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 광무개혁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기 이전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서 이 광무개혁 역시 이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라는 한계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광무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했던 여러 가지 개혁 비용들 전부 다 누구의 부담이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었다라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상공회사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근대적인 기업을 운영해왔던 외국 기업들에게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아직까지도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만큼 뚜렷한 성과를 가진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을 이뤄내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대한제국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